학교만 들어가도 비교하게 되고 친구의 소비 습관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부모님이 잡아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살짝 부족하게 용돈을 주셔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다음 달까지 쓰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책을 쓴 작가 성유미입니다. 이게 정말 모든 어머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 주면 되나요?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마다 기준이 다 너무 달라요. 어떤 친구는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학원을 안 다니고 집에서 모든 간식거리나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를 보시고 우리 아이들 주변의 친구들은 얼마 정도를 어디에 쓰는가를 보시고 기준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정할 때 반드시 아이랑 함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엄마가 정해버리면 나는 통보받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거나 항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학년 단위로 해서 곱하기 10,000원을 해가지고 한 달에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학년은 한 달에 30,000원, 4학년은 한 달에 40,000원, 평균 사용 금액이 그 정도다라고 기준을 잡으시고, 그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는 보통 간식 사 먹는 정도거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화장품도 스스로 사고 싶어 하고 옷도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어 하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소비 범위를 넓혀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마다 속도는 다르겠죠. 옷 골라 입는 거 너무 귀찮다, 엄마가 그냥 사주시고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싶다라는 좀 독립적인 아이라면 그런 비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용돈에 넣어 주시되, 아이들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부모님이 가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기준을 잡아서 우리 집만의 용돈 규칙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육이라는 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나이가 언제든지 간에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 시작하면 되느냐? 아이에게 수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언제라도 시작해도 된다.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길다, 짧다, 그런 게 보통 만 3살 정도면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면 충분히 돈 개념도 갖춰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돈을 쓰는 거 먼저 배우거든요. 학교만 들어가도 친구랑 비교하게 되고 친구의 소비 습관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부모님이 잡아주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올바른 경제 습관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 쓰기 전에 그 돈이 어디선가 와야 되고, 그러려면 벌기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쓰기 전에 모으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벌기, 모으기, 쓰기,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은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용돈은 그냥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는 그 규칙도 잡아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내가 벌어서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디선가 돈을 벌어와서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과정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확실히 돈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조금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돈은 얼마를 주느냐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 나는 이때가 되면 용돈을 받아 라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규칙이 있어야 나에게 주어진 이 용돈을 다음 용돈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관리할 수 있거든요. 주기는 일정하게, 그리고 액수도 가능하면 처음 정한 그 액수 그대로 일정하게 주셔야 아이들이 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누어 쓰는 연습을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엄마한테 손만 내밀면 용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오늘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달라고 하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규칙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주실 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스로 벌어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법. 처음에는 스스로 집안일을 통해서 벌어 쓰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 깨달아요. 내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들이면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 일을 하면 얼마지? 이런 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노동력과 시간이 돈과 교환될 수 있다는 돈의 교환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기적인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용돈을 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돈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걸 또 하나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아이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을 때 한 달 뒤에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아이도 스스로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필요한 존재야 라는 기여감도 느끼고 이 대가로 용돈을 받는다, 나의 노력과 누군가의 노력이 합쳐져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용돈이 얼마다 라고 결정을 했다면 아이가 아무리 그 불쌍한 슈렉이 고양이 눈을 하고 엄마에게 용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말 안 되면 조건부를 달아야 돼요. 엄마 3일만 먼저 용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가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돈을 땡겼을 때는 반드시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조금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3일치에 해당되는 이자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신용이라는 개념, 금융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거나 미래의 돈을 먼저 땡겼을 때는 비용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런 건 이자라고 부르고 그 이자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하루하루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안전한 엄마의 품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더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집안일을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심부름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용돈 메뉴판이나 용돈 계약서를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용돈 계약은 별거 없어요. 갑은 주는 사람, 을은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개념을 딱 명확하게 하고 갑과 을이 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면 됩니다. 갑은 몇 월 며칠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준다. 을은 이 용돈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이 용돈을 알뜰하게 아껴 써야 되는 것이고 집안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설거지 2번, 요리 1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신발장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달 용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 받는 대가, 용돈 받는 대가로 해야 되는 일을 정해주고 아이가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면 더 좋아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온 식구를 깨운다거나 그렇게 내가 우리 집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잡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확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도 용돈을 막 무분별하게 달라고 하거나 마구마구 쓰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았어 라는 개념이 생기면 돈이 굉장히 귀해져요. 다만 용돈을 주실 때 기준을 딱 정하되 이 이상 벌 수 있는 여지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돈과 보너스 용돈을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용돈은 얼마 이렇게 정해주는 거고, 보너스 용돈은 우리 아이의 인내심, 성실함, 끈기, 이 3가지에 보상하시면 됩니다.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을 때, 아니면은 읽기 어려운 박경리의 토지를 다 읽었어. 그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는 시간, 나의 노동력,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설거지가 1,000원이네? 그러면 분리수거는 설거지보다 조금 더 쉬우니까 조금 낮은 가격. 화장실 청소는 너무 힘들어. 한 5,000원은 받아야 되겠어. 이런 기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집안일을 했을 때 내가 용돈을 이만큼 받았는데 나 이제 집안일 베테랑이야. 숙련됐다. 그러면 용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연차가 쌓이면 연봉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집에서 도입을 하면 재미도 있고 너무 기특하고 아이들도 내가 실력이 쌓이고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할수록 용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 사회에서 직업 이런 걸 보고 저 일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저 일을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면 임금이라는 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용돈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용돈 협상을 새로 했는데 얘는 뻥튀기 장사, 아저씨가 오시면 그걸 꼭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봉지에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5,000원, 그럼 4주면 20,000원. 그 다음에 오며 가며 친구들과 음료수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하는 금액 40,000원 정도는 내가 먹는 데 쓰는 돈이다 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엄마가 그러면 네가 저축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2만 원을 더 줄게 해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6만 원으로 용돈 계약을 했어요. 한 달. 그리고 원하면 더 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는 아이가 벌레를 잡으면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집 같은 것도 우리가 이런 책을 다 한 권 떼거나 그러면은 책거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보너스 용돈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추가 용돈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다음 주에 돈을 얼마 써야 되니까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럼 열심히 집안일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열심히 책을 읽든 해가지고 아이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돈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할머니 만나면 또 돈도 받고 또 뭐 삼촌 만나면 돈 받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 외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돈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만 잘하게 해주시면은 용돈만 가지고 크게 싸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엄마 난 당당하게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운다면 그 용돈을 더 요구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기회 삼아서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뱃돈 아니면 아이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이럴 때 받는 목돈이 있어요. 절 한 번 했는데 10만 원씩 막 받아요. 그러면은 뭐야 설거지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 용돈 같은 경우도 기준을 정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특별 용돈은 모두 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라는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엄마가 가져가시면 아이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만큼은 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야. 다만 이 이상 되는 금액은 저축을 하자. 저축을 할 때 엄마한테 줘. 엄마가 알아서 불려줄게. 나중에 어른 되면 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뺏어갔어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엄마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사실은 다 나중을 위해서 엄마가 저축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어떤 용도로 받은 돈, 몇 월 며칠 세뱃돈, 몇 월 며칠 외할머니 용돈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입금을 해주시면 이게 쌓이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통장을 항상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이거 저축하러 아이랑 같이 손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돈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불어나고 있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야. 이자가 붙는다는 건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개념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돈의 역할 3가지 중에서 두 번째 역할이 돈은 저장할 수 있다, 저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일상에서 알려주시는 거고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시는 그 용돈 외에 부모님이 알아서 적금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미래에 뭐 학자금이나 이런 거 용도 적금 들어주고 계신데 조금 큰 아이들이라면 특히 한 중학교 정도만 되면 그 적금 들어주시는 금액도 아이한테 아예 용돈으로 주시고 아이가 직접 적금 들게 해주시면은 어차피 엄마가 주는 돈이지만 아이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구나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용돈 조금 더 절약해가지고 이 적금에다가 10,000원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적금 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중학교 정도부터는 통장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은 경제관념 꽉 잡힐 겁니다. 아이들 용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현금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우리의 아이들은 돈을 실제로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애플의 사장님께서도 이제는 페이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현금을 아이들은 모르게 될 것이다. 근데 돈 감각이라는 거는 몸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아, 내 주머니에 돈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과자 한 봉지 사 먹었더니 쑥 빠져나가고 갑자기 남은 돈은 굉장히 가벼워졌네. 이게 돈 감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카드는 무게의 변화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현금을 쓸 때보다 신용카드를 쓸 때 훨씬 지불의 고통이 덜 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요청을 할 거예요. 엄마 나도 이제부터 카드로 용돈 주세요. 그러면 그때 카드와 현금을 또 병행하다가 서서히 카드로 옮겨가면 현금으로 배웠던 그 돈 관리 방법이 카드로도 넘어오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배우면 카드로 사용하는 날이 오더라도 충분히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용돈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카드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연습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은 아이가 잃어버릴까봐 카드를 준다는 건 아이에게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엄마도 조금 번거롭고 아이도 귀찮을 수 있지만 아이에게 돈은 꼭 지갑에다가
잘 넣어서 관리하는 거야 그렇게 돈이 채워지고 이게 점점점 없어졌다가 다시 채워지고 그 느낌을 아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크카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잔고를 매일 저녁에 관리하면서 내가 오늘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라는 관리하는 연습도 꾸준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돈을 직접 주는 거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0개 포도알을 모으면 장난감 하나 살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용돈으로 하시면 돼요. 포도알 하나에 500원, 뭐 100원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만큼 50개를 모으면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5,000원으로는 장난감도 살 수 있지만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있고 저금을 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꼭 뭔가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돈의 역할, 돈의 쓰임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돈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돈은 교환할 수 있다. 돈과 물건, 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은 저축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장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이라는 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놀이공원 한 번 가면 입장료가 4만 원인데 4만 원이면 치킨 2번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놀이공원을 한 번 가는 그 나의 경험과 치킨을 2번 먹는 기쁨과 어떤 걸 너 선택할래? 이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려서부터 이 돈의 역할, 돈의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을 해요. 이 정도면 내가 차라리 이걸 하지. 요게 은연중에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서부터 그 포도알을 모으는 과정을 기여를 하면 모을 수 있다. 집안일이라던가 집에 어떤 필요한 일을 했을 때, 기여를 했을 때 준다라는 기준도 하나 넣어주시면은 포도알을 모으는 재미 느끼면서 내가 이만큼 집에 기여를 했구나. 아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 역시 우리 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라는 거, 어려서부터 그걸 느끼게 해주시면 유치원 때 경제교육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놀이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시장놀이, 병원놀이, 은행놀이 하면서 돈의 역할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쓰임새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면 되고요. 또 어려서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제 동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이 주인공은 이때 이런 느낌이었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제 경험을 하는 거를 어려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용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2학년이 넘어가고 나서는 보통 아이들이 스스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돈을 엄마가 그때그때 매일 1,000원씩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돈의 측면에서는 처음에는 하루하루 주시다가 익숙해지면 일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받는 게 또 익숙해지면 한 달,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먹는데 외에는 거의 쓰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연습을 서서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친구들이 먹으니까 충동적으로 나도 먹게 되는 이 구분을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냥 이런 활동들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양치할 때 쓰는 이 칫솔은 필요한 거야? 아니면 네가 원하는 거야? 이건 필요한 거지. 신발 필요한 거야? 원하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근데 너는 이미 신발이 있는데 친구가 너무 예쁜 캐릭터 신발을 신고 온 거야. 엄마, 나도 저거 너무 갖고 싶어. 그럼 이건 필요한 거야?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 먼저, 그 다음에 원하는 건 나중에 쓰는 거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사기 전에는 내가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는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는 단순히 원하는 건가를 구분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소비할 때 한번 생각하게 되는 습관이 길러지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씀씀이 규모가 늘어나요. 화장품을 사기 시작을 하고 마라탕, 공차, 인생 네컷, 코인 노래방 요 코스를 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용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지 않으면 순식간에 돈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통 이제 이 한 달 동안 요 금액을 어떻게 쪼개서 쓸 건지를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게 하자. 횟수를 정하던지, 지난주에 놀러 갔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나는 다른 일이
있어서 뭐 못 가라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이만큼은 내가 친구들과 놀 비용, 이만큼은 내가 사고 싶은 굿즈 사는 비용, 이거는 내가 간식 사는 비용, 이렇게 쪼개어 놓고 돈을 사용하는 연습을 초등 고학년 때는 그 연습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씀씀이를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 같은 경우는 가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앨범이 나오고 새로운 응원봉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응원봉 되게 비싼 거 아세요?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용돈에서 반드시 그걸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응원봉이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놓을 수 있도록 따로 저축 저금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쓸 돈, 나중에 여행 갈 때 쓸 돈, 이거는 뭐 핸드폰 살 때 쓸 돈,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목적에 따라서 저금통을 쪼개서 돈을 모으는 연습, 초등 고학년 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처럼 돈을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특히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신었던 신발, 나도 저 무슨 신발 사고 싶어가 된단 말이에요. 가오가 중요해지는 나이잖아요. 근데 가오 차리다 보면은 돈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용돈의 규모를 딱 정해놓고 내 주관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다, 친구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하고, 이번에는 패스할 수 있어 라는 본인만의 주관, 기준을 딱 잡고 소비할 수 있는 연습을 중학교 때는 반드시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신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친구와의 약속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뭘 빌려갔을 때 제때 갚을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야, 10,000원만 빌려줘. 사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친구들 간에도 돈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신용이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면서 사회에서 나를 평가하는 신용이 되는 겁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어른들은요, 보통 직업, 자산의 규모,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신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 더 좋은 신용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일찍 깨달은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용의 개념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도 본격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금융 상품들, 적금과 예금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은행이 적금하는 것 과 증권사에 펀드에 넣는 건 뭔지, 이런 구체적인 상품들의 차이도 알려주시면서 하나씩 직접 투자 혹은 직접 돈을 그 상품을 통해서 모아보게 하면 서서히 내가 아는 게 늘어나는 거죠. 아, 내가 처음에는 예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펀드도 한번 해볼까? 근데 펀드는 위험성이 조금 있는 거구나,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 차이도 구분을 하면서 어릴 때 작은 금액으로 이 경험을 해봐야 어른이 되어서 큰 돈을 막 몰빵하고 막 날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어릴 때, 그리고 작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게 중학교 때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줄 때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아이랑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트러블 없이 바로 그냥 딱 용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학습을 했을 때 돈을 주거든요. 수학 문제집 2장, 영어 단어 10개, 그리고 책 한 권 읽으면 1,000원 줄게,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공부를 하기 싫다, 엄마 나 오늘 용돈 안 받고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보상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정 기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을 완료를 했을 때 준다, 이런 식으로 보상의 용돈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매기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보통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얼마 벌금 내, 용돈을 5만 원을 주는데 너 오늘 할 일 안 하면 용돈에서 1,000원씩 깎을 거야 라고 하면 아이가 이거 하기 싫으면 엄마 나 그냥 벌금 내고 안 할래,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에 돈을 주거나 벌금을 매기지 마시고, 벌금을 매기실 때는 마땅히 누가 봐도 이건 벌금감이다 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도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적발시 벌금, 이렇게 매기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이 있어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을 본다, 그런 경우 엄마한테 걸리면 벌금 세게 묻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벌금 매겨도 되는 것, 이런 데다가 벌금을 매기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는 절대 벌금을 매기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는 용돈을 주시면 안 돼요. 아이방 청소, 이거는 용돈을 줘도 된다 안 된다. 근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은 아이방 당연히
네가 청소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청소를 안 하면 엄마가 보통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엄마가 용돈을 받으셔야 돼요, 아이한테. 왜냐면 아이 방 청소는 아이 몫이다 라고 처음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특히 자기 스스로를 위해 해야 되는 일. 공부 같은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는 용돈을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딱딱 정해서 가족 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용돈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너무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살짝 부족하게 용돈을 주셔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다음 달까지 쓰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다음 달까지 쓰는 연습을 하되 다만 부족하면 더 벌 수 있게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 용돈 기입장을 꼭 쓰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계부 쓰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쓴 내역을 쭉 보면서 아, 이거는 안 쓸 수 있었는데, 이거는 과소비야, 낭비야, 충동 구매한 거야, 그런 것들을 체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한 것들을 쭉 더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 이 정도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었는데, 아,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렸네. 잃어버린 기회비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 기입장은 들어온 돈, 나간 돈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번 쭉 놓고 체크해서 아낄 수 있었던 돈을 한번 발라내는 작업. 나의 한 달을 돌아보면서 성찰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요. 한번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주도력이 길러집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용돈 기입장 써? 라고 하면은 절대 안 씁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쓰시는 거예요. 엄마는 가계부, 아이는 용돈 기입장. 조금은 귀찮아도 한번 함께 한 달 동안 쓰고 서로 X 표시 체크한 다음에 바꿔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는구나. 아, 엄마는 여기다가 돈을 쓰는구나를 보고 서로 체크한 거를 보면서 엄마는 여기다가 왜 맨날 낭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 다음 달에는 여기 체크한 거 절반으로 줄여보자. 이렇게 약속도 하면서 용돈 기입장 쓰는 것도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다음 달은 지난달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우리 아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주면 그냥 바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액이어도 직접 벌어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을 받자마자 그냥 다 써버린다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책을 쓴 작가 성유미입니다.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더니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하고 심부름을 해온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도움이 된다는 걸까? 일단 심부름을 시키든 집안일을 시키든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내가 그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순서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뇌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다시 개선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설거지 심부름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물받아 만들거든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실력이 좋아져요. 나중에는 최소한의 세제량으로 가장 알차게 설거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본인에게 처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거다라고 모든 연구 결과에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들은 딱히 어떻게 길러주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집안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심부름까지, 혹은 본인들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해가면서 점점 익혀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씀씀이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랑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몇 발자국만 가면 바로 편의점이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돈 없으면 친구랑 못 놀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아이가 너무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돈을 주면 그냥 바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간신히 이만큼 번다고? 라는 걸 느꼈던 게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처음 취업해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쓰게 한다 그러면은 돈의 소중함을 저절로 느끼게 될 거고요. 돈을 받자마자 그냥 다 써버린다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용돈의 기준을 딱 잡고 계획해서 한 달 뒤까지 네가 써야 된다라는 기준, 그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들에게 필요와 욕구를 항상 구분해서 쓰는 연습,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쓴 것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필요한 것과 정말 충동적으로 썼던 게 어떤 건지를 골라보는 연습을 꾸준히 시켜주신다면 이런 고민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의 소비 기준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이 없으면 돈이라는 건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클수록 본인들의 주관을 가지고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암산이 엄청 빠르거나 그러면은 야, 너 진짜 컴퓨터 같아, 엄청 잘한다, 이렇게 컴퓨터 같아 라는 게 칭찬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너 정말 인간답다, 너 좀 그렇게 인간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미래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표현력. 이 표현력이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역지사지.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저 사람은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했지?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상대방이 뭔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니까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은요, 통찰력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나의 배경 지식, 그리고 내가 관찰한 것,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저거의 문제는 저것이다 라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가, 그래야 기계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4번째 문제 해결력인데요. 어떤 문제를 발견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내가 필요한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기계를 써가면서 AI를 활용해서 저 문제도 해결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내 능력을 넣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미래에 기계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은 자기 주도력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 내가 스스로 내 말로 표현하고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힘들이 있을 때 세상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이어도 직접 벌어본 아이는 돈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돈이 너무 귀하거든요. 내가 번 소중한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남겨놓을 줄도 알게 되고, 혹은 내가 돈을 쓰면서 기뻐하는 만큼 이 돈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한번 써볼까? 그래서 돈을 나의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줄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이게 돈을 처음 벌고 모으고 그 다음에 쓰기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순서가 있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자연스럽게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직접 노동을 해서 벌고 이 돈으로 또 돈을 벌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꼭 벌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벌어보는 과정은 아이가 스스로 공모전에 출품해가지고 입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충분히 돈의 귀함도 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초등학생은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기, 단순한 집안일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팔아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작은 사업의 경험도 좋습니다.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팔찌 이런 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플리마켓 같은 데 나가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보지 않는 책,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같은 거를 당근마켓 같은 데다가 팔아보는 경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는 경험, 초등학생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셨을 때는 소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셨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용돈을 조금 더 주셔도 되니까 소비 외에 저축, 투자, 기부도 할 수 있게 용돈을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하나 놓고 용돈을 받아서 소비, 저축, 투자, 기부를 하자라고 글씨를 한번 쭉 쓴 다음에 소비에는 얼마, 저축에는 얼마, 투자에는 얼마, 기부에는 얼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용돈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여학생들처럼 뭔가 좀 더 살 게 많다 그러면 용돈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돈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비, 저축, 투자, 기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모으는 금액, 미래의 내가 학자금이 될 수도 있고, 독립하면 집을 새로 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투자는 나를 위한 투자예요. 내 꿈을 위한 투자, 혹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으는 금액. 그 다음에 기부는 내가 아닌 세상을 위한, 이렇게 나누어서 쪼갭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6만 원을 받으면 4만 원은 소비, 만 원은 저축, 5천 원은 투자, 5천 원은 기부, 이렇게 쪼개고 있거든요. 그 쪼개는 금액도 아이랑 얘기 나눠가지고 아이에게 자율, 다만 아주 소액이어도 되니까 기부에다가 넣게 해주시면 돈이라는 거를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100원이라도 기부에 넣어본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큰 기부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기부가 뭔지 아니? 너도 기부해본 적 있니? 그러면 저는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돈 벌면 할게요. 나중에 돈 벌어도 못해요. 이 연습을 안 해보면. 그래서 꼭 100원이라도 따로 떼어서 모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돈을 모아놓는 저금통을 3개 추천드릴게요. 저축, 투자, 기부 저금통인데요. 이 저축, 투자, 기부 저금통을 아예 들고 와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할 돈은 지갑에 딱 넣고, 저축할 돈 저금통에 넣고, 투자, 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면 용돈을 벌었죠, 모았죠, 그 다음에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갑만 들고 다니면서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딱 배우게 돼요. 그렇게 습관을 잡아주시면 용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속 반복되잖아요. 용돈 받았다, 소비저축, 투자, 기부, 다음번 용돈 받았다, 또 소비저축, 투자, 기부,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돈은 받으면 쪼개서 쓰는 거구나, 쪼개서 관리하는 거구나, 돈 관리 습관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됩니다. 돈을 관리한다는 건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불리고, 나누기까지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영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돈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써보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용돈기입장을 쓰면서 내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반성하고, 다시 계획 세우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해당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시간을 낭비했네, 잘 썼네를 판단을 한 다음에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엔 이렇게 해야지, 다시 계획 세우고, 이걸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시간 관리로도 가고요, 인생 관리로도 간다. 돈과 시간은 경제적인 관념에서는 자원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자원은 희소합니다.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는가, 이 연습을 하는 게 결국은 경제 교육이고 돈 관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돈 관리가 습관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쳤을 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돈 관리 습관을 어려서부터 잘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아이랑 돈을 좀 벌어보자 하고 벼룩시장에 나갔어요. 가서 물건을 쫙 진열을 해놓고 얼마에 팔지도 결정을 했고, 어떻게 해야 더 잘 팔 수 있을지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진열을 딱 해놨는데, 사실 모두가 다 원하는 물건들은 금방 팔립니다. 장난감 이런 거는 진열하기도 전에 그냥 다 팔려버려요. 그런데 가장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 특정 책 같은 거예요.
어느 집에나 다 있어. 그래서 우리도 안 보니까 가지고 나왔지만 사는 사람들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팔까? 일단 마케팅적인 감각을 이제 동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할인을 한번 해보자. 원래는 이 책 한 권에 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우리 30% 할인을 해서 700원에 팔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팔립니다. 가격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필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또 썼냐면 덤을 한번 줘봤어요. 2+1. 그래서 2권 사면 1권 더 드립니다를 했더니 순식간에 묶음으로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와 많은 양을 한 번에 팔아야 되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또 마케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것 좀 사주세요 라고 목소리 기어 들어가듯이 말했던 아이가 나중에는 와서 구경하세요 라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미끼 상품도 나중에는 준비해가지고 팔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작은 사업의 경험도 시작을 하게 해봤고요.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가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 엄마, 정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이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사업의 경험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사업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다못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갖다 파는 거, 당근마켓 같은 데서 우리 아이가 직접 사진을 찍고 설명을 써보고 올리고 팔아보는 경험 자체도 귀한 사업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옆집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옆집 잔디 깎아주고, 옆집 아이 봐주고,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맞는 이런 경제교육 하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집에 바꿔서 아르바이트 하게 해주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 집에 책장을 한번 정리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알바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도 한번 좋은 것 같고, 주말 농장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 그러면 주말 농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서 야채나 이런 것들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조금 팔아보는 경험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아르바이트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돈 교육을 5년 동안 해오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뭐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같은 경우는 돈의 귀함을 전혀 모르는 아이였어요. 이게 막 쓴다가 아니라 아예 돈 자체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무력이 없어, 나는 갖고 싶은 게 없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너는 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소비, 저축, 투자, 기부에서 이 아이는 저축과 투자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얘는 기차랑 지하철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차 여행, 지하철 여행을 가는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모은 돈으로 기차표를 사가지고 부산에 여행을 다녀오고, 내가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돈이라는 건 필요가 없었는데 나의 꿈을 이루어줄 소중한 돈,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음 목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저 길에 가기까지 우리는 단계를 거쳐 가잖아요.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데는 돈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가 내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루어가는 하나하나의 성취라는 경험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한다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스스로 계획해서 내 꿈까지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로서 저희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다라고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많이 써서 소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용돈을 받아가지고 쪼개서 관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다 써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모으고 그 다음에 쓴다라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된대요. 어떤 측면이냐면, 얘는 나 이미 미래를 위한 나의 돈을 띄워놨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의 행복을 누려도 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가 너무 행복해지더라. 미래는 미래대로 준비를 해놓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돈 안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얘 나름대로 미래를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지금도 즐길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니까
보니까 용돈교육이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도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살아가는 게 눈에 보여서 용돈교육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자립이잖아요. 아이를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 근데 요즘은 아이가 하나 둘 너무 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을 이미 다 닦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넘어지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려서 많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 단단하게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는 이 경험에 총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험들은 어릴 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을 때 수많은 실패, 좌절의 경험을 하게 하자. 그런 경험을 다 딛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실패를 많이 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엄마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 돈을 넘어서 아이의 진로나 모든 것을 엄마가 다 결정을 해주면 아이는 그만큼 선택을 해보고 실패해볼 기회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이라는 거,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게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선택하려면 아이들이 그동안 많은 선택의 연습을 해봐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패의 과정에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고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많은 선택을 하게 해주자 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이 비록 실패의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겪고 난 아이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선택의 연습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 큰 선택을 할 때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서의 이 작은 선택을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엄마는 한 발 뒤에서 아이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 작은 거부터 아이에게 맡겨보시고 점점 더 큰 일들을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아이들이 한 사람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을 가정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